넌 대체 누구니? 우리 엄마 지금 많이 아파서 자요. 전화 끊어주세요. 7년 전 죽은 아내의 전화기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그룹의 회장 남해준은 매일 밤 미친 사람처럼 죽은 아내의 번호에 전화를 걸었어요. 단 한 번도 연결된 적 없는 그 번호가 오늘 밤 처음으로 신호음을 울린 겁니다. 전화를 받은 건 아내가 아니라 7살짜리 아이였어요. 엄마가 며칠째 안 일어난다며 고물상에서 주운 충전기를 꽂았더니 폰이 켜졌다고 했습니다. 수조원의 재산을 가진 이 남자는 맨발로 한밤중에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도착한 곳에서 마주한 진실은 그가 믿어왔던 7년의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그들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도 어떤 상처는 절대 아물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10대 기업 남성그룹의 수장, 남해준 회장은 올해 겨우 32살이었습니다. 수조원의 자산과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린 젊은 총수, 세상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했고 언론은 그를 황금 왕자의 주인이라 불렀어요. 하지만 그 화려한 수식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남자의 눈에는 살아있는 사람의 빛이 없었어요. 서울 한남동 대저택 200평이 넘는 거실의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천장까지 닿는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지만 예준의 눈에는 그 불빛 하나 들어오지 않았어요. 소파 한가운데에 몸을 웅크린 채 앉아있는 그의 모습은 거대한 빈집에 갇혀버린 유령 같았습니다. 오늘은 아내 이소희의 7주기 기일이었습니다. 예준의 무릎 위에는 낡고 빛바랜 베넷 저고리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한때는 하얗고 보드라웠을 그 천은 7년이라는 세월에 누렇게 바래져 있었지만 소희가 직접 한 땀 한 땀 수놓은 작은 꽃무늬만은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태어나지 못한 아이를 위해 아내가 밤마다 거실 스탠드 불빛 아래서 바느질하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예주는 거친 손가락으로 그 수실 하나하나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실오라기 사이에 아내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기라도 한 것처럼요. 탁자 위에는 위스키 병이 반쯤 비어 있었고 예준의 눈자위는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은 빈속에 독주를 들이부은 탓에 속이 쓰려왔지만 이 정도 통증은 예준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어요. 그가 잔을 들어 또 한 모금을 들이키더니 텅 빈 천장을 올려다보며 낮게 의조렸습니다. 당신과 아이를 지키지 못한 내가 무슨 자격으로 회장 자리에 앉아 있는 건지 모르겠어. 그 목소리에는 슬픔도 분노도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한 깊은 혐오가 배어 있었습니다. 7년 전 그날 만삭의 아내는 원인 불명의 차량 폭발 사고로 이 세상을 떠났어요. 뱃속의 아이와 함께요. 시신은 불의 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고 부검 결과만으로 신원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 뒤로 예준에게 남은 것은 수천억 원짜리 빈 껍데기 인생뿐이었어요. 낮에는 회의실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고 밤이면 이 텅 빈 거실에서 술을 마시며 아내의 유품을 만지작거리는 것, 그게 이 남자의 하루 전부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젊은 회장님이 7년째 우울증 약을 달고 산다는 소문을 수군거렸지만 누구 하나 그의 마음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려 하지는 않았죠. 예준이 불현듯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의 시계바늘이 자정을 넘기고 있었어요. 주변에서는 왜 죽은 사람의 번호를 해지하지 않느냐고 수없이 물었습니다. 비서실장도 법무팀도 심지어 통신사 담당자까지 조심스럽게 권유했어요. 하지만 예주는 매달 빠져나가는
소희의 휴대폰 요금 고지서를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었습니다. 번호를 해지하는 순간 이 세상에서 소희와 이어진 마지막 끈마저 끊어져 버릴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7년 동안 단 한 번도 신호가 간 적 없는 번호의 요금을 매달 꼬박꼬박 납부해 왔습니다. 살아있지 않은 사람에게 전화를 거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짓이었지만 예준에게는 그게 아내를 놓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연락처를 뒤적이더니 7년 전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신호가 간 적 없는 번호를 눌렀습니다. 아내 소희의 번호였어요. 미친 짓이라는 걸 자신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이건 예준이 7년 동안 매일 밤 반복해온 의식 같은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걸고 기계음을 듣고 그제야 아내가 정말로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잔인하고도 처절한 자해 같은 행위였어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아내가 정말 떠났다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으니까요. 전원이 꺼져 있어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늘 듣던 그 차가운 안내 멘트가 귀에 꽂힐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뚜루루, 뚜루루, 뚜루루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예준의 심장이 한 박자 멈췄어요.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잊은 채 핸드폰을 귀에 바짝 갖다 대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 들은 건 아닌지, 술에 취해 환청을 듣는 건 아닌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신호음은 분명하게 3번을 울린 뒤 딸깍하고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여보세요? 우리 엄마 지금 많이 아파서 자요. 전화 끊어주세요.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기껏해야 7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7년 전에 죽은 아내의 전화기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것도 엄마가 아프다며 전화를 끊어달라는 당돌하면서도 간절한 목소리가요.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예준의 손에서 위스키 잔이 미끄러져 대리석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흩어졌지만 예준은 그것을 느끼지도 못했어요. 온몸의 피가 한꺼번에 머리로 쏠리면서 시야가 하얗게 번졌습니다. 손이 떨리고 다리에 힘이 풀리고 심장이 갈비뼈를 깨뜨릴 것처럼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누구니? 예준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입술이 덜덜 떨려서 말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7년 동안 꺼져 있던 그 폰, 어디서 났어? 전화기 너머로 아이가 잠시 머뭇거리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낯선 어른의 다급한 목소리에 겁이 났는지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어요. 그러다 아이가 코를 훌쩍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가방 깊은 곳에 숨겨둔 건데요. 엄마가 며칠째 안 일어나서 고물상에서 주운 선 꽂았더니 켜졌어요. 엄마, 며칠째 안 일어난다. 고물상에서 주운 충전기. 한 문장 한 문장이 예준의 머릿속에서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내의 전화기가 7년 만에 켜졌고 그 전화기를 들고 있는 건 어린아이이며 그 아이의 엄마는 며칠째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 모든 정보가 한꺼번에 뇌를 내리쳤습니다. 예준의 머리는 빠르게 돌아갔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어요. 그 수많은 가능성 중에서 단 하나, 가장 미칠 것 같은 생각 앞에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만약 소희가 살아있다면? 만약 그날 폭발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 어딘가에 숨어 살고 있었던 거라면? 그리고 그 아이가 7년 전 뱃속에 있던 바로 그 아이라면? 예준이 맨발로 벌떡 일어섰습니다. 발바닥에 유리 파편이 깊숙이 박혀 선홍색 피가 대리석 위로 번졌지만 통증 따위는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듯 열어젖히고 복도를 전력으로 질주하며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번호 실시간 GPS 위치 1분 안에 찾아내. 예준의 목소리는 명령이 아니라 포효에 가까웠습니다. 깊은 밤에 잠들어 있던 수행원들이 허겁지겁 달려왔지만 예준은 그 누구의 말도 귀에 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여유조차 없어 비상계단을 뛰어내려가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고 스포츠카의 문을 잡아뜯듯 열어 운전석에 몸을 던졌습니다. 엔진이 거칠게 울부짖었고 타이어가 콘크리트 바닥을 긁으며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어요. 비서실장에게서 좌표가 날아왔습니다. 서울 외곽 재개발이 중단된 채 수년째 방치된 변두리 구역이었어요. 예준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엑셀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신호등도 속도 제한도 맞은편에서 경적을 울리는 트럭도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 그 좌표에 도착해야 한다는 생각만이 온 신경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핸들을 움켜쥔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고 이를 악문 턱에서는 근육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얼마나 달렸을까요? 화려한 강남의 유리 빌딩 숲이 어느새 사라지고 가로등마저 끊어진 어두운 골목길이 이어졌습니다. 번듯한 상가 대신 셔터가 내려진 폐업 점포들이 줄지어 있었고 길 위에는 공사 잔해와 쓰레기가 나뒹굴고 있었어요. 인적 없는 재개발 구역 한복판, 곧 철거될 듯 외벽에 굵은 금이 간 콘크리트 건물 하나가 헤드라이트 불빛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깜빡이는 형광등 아래 반쯤 떨어져 나간 간판에 희미한 글씨가 남아 있었어요. 희망 자선병원. 차가 급정거하며 타이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예준이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맨발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닿았어요. 그제야 발밑에 핏자국이 길게 이어져 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유리 파편이 박힌 발에서 흘러나온 피가 차 안의 가죽 시트와 페달을 적셔 놓았지만 예준은 고개조차 숙이지 않았어요. 삐걱거리는 자동문을 밀고 들어서자 곰팡내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인 축축한 공기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벽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복도의 형광등은 간간히 깜빡이며 유령처럼 불안정한 빛을 흘렸어요. 어딘가에서 낡은 의료기계가 내뿜는 단조로운 기계음이 텅 빈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여기가 정말 사람을 살리는 곳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이곳은 병원이라기보다는 버려진 건물에 가까워 보였어요. 예준은 복도를 걸었습니다. 피 묻은 맨발이 차가운 타일 바닥에 닿을 때마다 축축한 소리가 났지만 그의 귀에는 아까 전화 속에서 들었던 아이의 목소리만이 끊임없이 맴돌고 있었어요. 복도 맨 끝 6인실이라고 적힌 낡은 문 앞에 예준이 멈춰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 것처럼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이 문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일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준의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예준의 눈동자가 충격으로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환기조차 되지 않는 좁은 병실 구석, 천장에서 흘러내린 누런 얼룩 바로 아래에 낡은 철제 침대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그 위에 산소호흡기에 의존한 채 뼈만 앙상하게 남은 여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볼은 움푹 꺼져 광대뼈가 날카롭게 드러나 있었고 한때 윤기가 흐르던 머리카락은 푸석푸석하게 엉켜 베개 위에 흩어져 있었어요. 팔에 꽂힌 수액줄은 거의 바닥을 보이고 있었고 손목은 아이의 것처럼 가늘어서 한 손으로 감싸면 부러질 것 같았습니다. 소희였습니다. 7년 전 폭발 사고로 이 세상을 떠났다고 믿었던, 매일 밤 유품을 쓰다듬으며 그리워했던 바로 그 사람이 여기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은 반쯤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야위어 있었지만 왼쪽 귀 뒤에 있는 작은 점 하나가 예준의 눈에 들어오는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연애 시절 예준이 장난삼아 입을 맞추곤 했던 바로 그 점이었어요. 예준의 무릎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서려는 게 아니라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대로 주저앉은 것이었어요.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것이 울음인지 비명인지 자신도 알 수 없었어요. 그때 작은 몸이 예준의 시야를 가로막았습니다. 침대 옆에서 자기 몸보다 큰 낡은 수건에 물을 묻혀 엄마의 갈라진 입술을 적셔주고 있던 아이가 낯선 남자의 등장에 화들짝 놀라며 벌떡 일어섰어요. 가죽이 벗겨진 슬리퍼를 신은 작은 발이 차가운 타일, 바닥 위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이는 마른 두 팔을 잇는 힘껏 벌려 엄마 앞을 가로막고 섰어요. 겨우 7살,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작은 방패였습니다. 아저씨 누구예요? 우리 엄마 데려가지 마세요. 시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단단했어요. 이 아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낯선 위협 앞에서 혼자 엄마를 지켜왔는지 그 작은 눈동자 하나로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아이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사람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두 팔을 벌려온 것이었죠. 예주는 무릎을 꿇은 채 한 발짝도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소희의 창백한 얼굴과 아이의 손에 꼭 쥐어진 낡은 구형 핸드폰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이윽고 참을 수 없는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대한민국 최대 기업의 회장이라는 사람이 곰팡내 나는 6인실 병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아이가 무서워할까봐 소리를 죽이려 했지만 온몸을 뒤흔드는 울음은 의지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미안해, 미안해. 예주는 같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자신도 모른 채 그저 입에서 새어나오는 대로 중얼거렸어요. 소희에게 하는 말이었을 수도 있고 아이에게 하는 말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7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을지도요. 그때 시우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1,000원짜리 3장과 동전 몇 개였어요. 아이의 작은 손바닥 위에 올려진 돈은 전부 합쳐봤자 4,000원이 될까 말까 했습니다. 시우가 그 돈을 바닥에 주저앉은 예준 앞으로 조심스럽게 내밀었어요. 아저씨가 의사 선생님이에요? 제가 폐지 주어서 돈 벌 테니까 우리 엄마 산소줄 빼지 마세요. 그 한마디가 예준의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이 아이는 돈이 없으면 엄마의 산소호흡기가 꺼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겨우 7살밖에 안 된 아이가 폐지를 주어서 번 동전 몇 개로 엄마의 목숨을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의 손을 자세히 보니 손톱 밑에 까만 때가 끼어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골판지에 베인 작은 상처들이 빼곡했어요. 시우가 예준의 바짓가랑이를 두 손으로 꼭 붙잡았습니다. 아이의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면서 거칠어진 작은 손끝이 천을 파고들었어요. 시우의 눈에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은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지만 이 아이는 끝끝내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엄마가 걱정할까봐 이 작은 사람은 7년 동안 한 번도 엄마 앞에서 운 적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예준이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를 악물어도 터져나오는 울음을 겨우겨우 삼키고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국내 최고 의료진 당장 여기로 보내. 지금 당장. 목소리가 갈라지고 끊어졌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분명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예주는 병실 밖으로 나가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간호사실을 찾았어요.
당직 간호사 한 명만이 졸음을 참으며 앉아 있었고 예준의 핏자국 묻은 맨발과 충혈된 눈을 보고는 기겁을 했습니다. 이 환자, 이소의 시 상태가 어떻습니까? 예준의 물음에 당직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환자의 보호자가 아닌 사람에게 정보를 줄 수 없다는 것이었죠. 예준이 다시 입을 열려는 찰나 복도 끝에서 낡은 가운을 걸친 중년의 남자가 느릿느릿 걸어왔습니다. 이 병원의 원장이었어요. 원장은 예준의 비범한 옷차림과 주차장에 세워진 수억짜리 스포츠카를 번갈아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리고 예준이 묻기도 전에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 환자를 아시나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분은 7년 전 임신한 채 길에 쓰러져 있던 행여병자로 입원했습니다. 예준의 눈이 파르르 떨렸어요. 출산 이후에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일절 없었고 본인도 절대 신분을 밝히려 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도 신분증도 아무것도 없이 아이 하나만 안고 유령처럼 지내왔어요. 원장이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익명으로 최소한의 약값만 매달 송금해 왔어요. 액수는 정말 푼돈이었지만 그 돈이 아니었으면 진작에 퇴원 조치를 해야 했을 겁니다. 사실상 겨우 숨만 붙여놓은 거나 다름없었죠. 겨우 숨만 붙여놓았다. 그 말이 예준의 가슴팍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누군가가 소희를 살리려 한 게 아니라 죽지도 살지도 못하게 아슬아슬한 선에서 묶어놓았다는 뜻이었어요. 도대체 누가 무슨 목적으로 그런 짓을 했단 말입니까? 예준이 원장의 멱살을 잡을 듯한 기세로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그 익명 송금자의 계좌, 기록이 남아있습니까? 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랍에서 낡은 서류 묶음을 꺼냈어요. 후원금 내역서였습니다. 예준이 거의 빼앗다시피 서류를 낚아채 첫 장을 펼쳤습니다. 떨리는 눈동자가 익명 송금자의 계좌번호 위에서 멈췄어요. 그 순간 예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계좌에 예금주는 개인 이름이 아닌 법인이었어요. 어딘가에서 본 듯한 이 법인명을 예준은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불과 3개월 전 그룹 감사팀에서 보고받은 의심거래 목록에 올라와 있던 바로 그 이름이었어요. 남태진 전무의 페이퍼 컴퍼니. 자신의 숙부가 7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아내에게 약값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 이 충격적인 사실 앞에서 예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타버렸습니다. 소희가 살아있다는 것을 남태진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남태진의 페이퍼 컴퍼니. 그 5글자가 예준의 머릿속에서 불에 달군 인두처럼 지글거렸습니다. 후원금 내역서를 쥔 예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숙부가 소희의 생존을 알고 있었다는 것, 그것도 7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뿌리째 뒤집히는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7년 전 그날 밤 아내를 삼켜버린 폭발 사고의 조각들이 퍼즐처럼 머릿속에서 다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차량 결함에 의한 단순 사고로 결론을 내렸고 부검인은 불에 탄 시신이 소희라고 확인했어요. 장례를 치르고 납골당의 위패를 모시고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소희가 살아있다면 그 부검 결과는 처음부터 거짓이었다는 뜻이 됩니다. 거짓 부검, 거짓 사고, 거짓 죽음. 누군가가 이 모든 것을 설계했다는 이야기였어요. 예준은 후원금 내역서를 안주머니에 구겨 넣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날이 밝기도 전에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7년 전 소희의 사고를 담당했던 부검이의 현재 소재를 추적하라고 지시했어요. 비서실장이 뭔가 묻고 싶은 듯 말끝을 흐렸지만
예준의 목소리에서 그 어떤 질문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서슬이 느껴졌는지 곧바로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예준은 서울 외곽의 허름한 개인 병원 앞에 서 있었어요. 7년 전 소희의 시신을 거만했던 부검의 박종선은 그 사건 직후 대학병원을 그만두고 이 외진 곳에서 조용히 개인 의원을 운영하며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예준이 아무런 예고 없이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박종서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의자에서 벌떡 일어서려다 다리가 풀려 도로 주저앉았고 눈동자가 공포로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반응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이 남자는 예준이 언젠가 찾아올 것을 7년 동안 두려워하며 살아왔던 겁니다. 예준이 아무 말 없이 책상 앞으로 걸어가 박종서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을 자신의 코앞까지 끌어당긴 뒤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한마디만 내뱉었어요. 7년 전 부검 소견서 내가 직접 조작한 거지? 박종서의 입술이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부인하려는 듯 고개를 가로저었지만 예준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지 못하고 시선이 사방으로 헤맸어요. 예준이 멱살을 쥔 손에 더 힘을 주자 박종서의 목이 꺾이듯 뒤로 젖혀졌고 그 입에서 끊어진 숨결과 함께 진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남태진 전무님이 시킨 겁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에요. 다른 사람의 시신으로 바꿔치기하고 소견서를 위조하라고 그렇게 안 하면 제 가족을 건드리겠다고 저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예준의 손에서 천천히 힘이 풀려나갔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실제로 그 말을 들으니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빈 것처럼 허무했어요. 동시에 거대한 분노가 올라와 온몸을 뜨겁게 달구기 시작했습니다. 숙부 남태진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꾸몄다는 뜻이었어요. 소희를 죽이려 했고 죽음을 위장했고 살아있는 것을 알면서도 7년간 겨우 숨만 붙여놓았던 것, 이 모든 악행의 배후가 바로 자신의 피부치였습니다. 바로 그 시각 서울 강남의 남성그룹 본사 46층 전무실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공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남태진의 비서가 급하게 전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노크도 없이 뛰어들어온 비서의 얼굴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전무님, 긴급 보고 드립니다. 예준 회장이 어젯밤 자선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태진의 골프 퍼팅 연습을 하던 손이 딱 멈췄습니다. 그리고 7년간 꺼져 있던 이소희의 휴대폰 전원이 켜진 것으로 통신사 기록에 잡혔습니다. 순간 남태진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은 놀라움이 아니었어요.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순수한 살기였어요. 눈동자 깊은 곳에서 차갑고 날카로운 빛이 번뜩였고 입꼬리가 아래로 일그러지면서 얼굴 전체가 다른 사람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남태진이 손에 쥐고 있던 골프채를 번쩍 들어 올려 집무실 책상 위에 대형 모니터를 내리쳤어요. 쨍 하는 소리와 함께 액정이 산산조각 났고 파편이 비서의 발밑까지 튀어나갔습니다. 비서가 공포에 질려 한 발짝 물러섰지만 남태진의 시선은 깨진 모니터에 꽂혀 있었어요. 위치 추적당할까봐 7년이나 전원 끄고 쥐새끼처럼 숨어 살던 년이 기어코 내 발목을 잡는구나. 그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래서 더욱 등골이 서늘해지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남태진은 부서진 모니터 파편을 구둣발로 밟으며 천천히 창가로 걸어갔어요. 46층 통유리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이 도시의 절반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권력을 가진 남자가 변두리 자선병원에 숨어있는 여자 하나에게 이를 갈고 있었어요. 7년 전의 진실은 이랬습니다. 남태진은 선대 회장의 이복 동생이었어요.
같은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았지만 어머니가 다르다는 이유로 평생 그룹의 핵심에서 밀려나 있었습니다. 본처의 아들인 예준의 아버지가 회장 자리를 물려받았고 그 아들 예준이 다시 왕좌에 오르는 것을 남태진은 이를 갈며 지켜봐야 했어요. 그 열등감과 탐욕이 쌓이고 쌓여 마침내 조카의 아내와 태어날 아이까지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소희는 그 사실을 알아챘어요. 남태진이 고용한 사람들이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는 것을 만삭의 몸으로 도망치듯 거리를 헤매다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소희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명확하게 판단했어요. 남태진에게 고발당하면 예준까지 위험해진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죽은 것으로 위장해야만 남편과 아이 모두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소희는 스스로 사라졌습니다. 사고사로 위장된 폭발 현장에서 벗어난 뒤 모든 통신을 끊고 신분을 버린 채 유령처럼 7년을 살았어요. 핸드폰의 전원을 끈 것은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였고 병원에서 신분을 밝히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거리에서 쓰러져 자선병원에 실려온 뒤 아이를 낳았고 이름 없는 행여병자로 7년을 버텨온 것이었어요. 하지만 남태진은 소희가 살아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죽이려 했지만 실패한 것이었어요. 소희가 도망친 뒤 남태진은 자신이 직접 나서서 수색하는 대신 더 잔인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최소한의 약간만 익명으로 보내며 소희를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상태로 묶어두었어요. 언젠가 스스로 쓰러져 자연사하기를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극도의 과로와 영양실조로 소희가 의식을 잃자 남태진은 마침내 그 끈마저 끊기로 결심했어요. 자선병원 후원금 전면 차단해. 오늘 당장. 남태진이 비서에게 차갑게 지시했습니다. 그나마 들어가던 푼돈마저 끊어버리면 병원은 무연고 환자를 더 이상 받아둘 이유가 없어지고 소희는 길바닥에 내쫓기게 될 것이었어요. 의식불명 상태에서 길거리에 버려지면 그때야말로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자연사가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후원금이 끊겼다는 통보가 자선병원에 도착한 것은 바로 그날 저녁이었어요. 원장은 난감한 표정으로 소희의 병실 앞을 서성거렸고 간호사들은 이미 밀린 약품비 청구서를 들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무연고 환자에게 더 이상 의료 자원을 쓸 수 없다는 통보가 내려왔고 이르면 이틀 안에 퇴원 조치가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그 사실을 7살 시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복도에서 나누는 이야기를 어깨너머로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엄마가 쫓겨날 수 있다는 것을 안 시우는 비 오는 저녁 아무 말 없이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재개발 구역에 버려진 건물 사이를 돌아다니며 젖은 폐지 박스를 주웠고 골목 안쪽 식당 뒷문에서 버려지는 밥을 얻어 비닐봉지에 담았어요. 빗물에 젖은 작은 몸이 가로등 불빛 아래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지만 시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폐지를 팔아서 몇백 원이라도 더 모으면 엄마가 병원에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 사이 예주는 즉각 행동에 나섰습니다. 부거미의 자백을 녹음한 파일을 확보한 예주는 곧바로 개인 구급차를 수배해 자선병원으로 향했어요. 소희를 그룹 소유의 최고급 병원으로 긴급 이송할 계획이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소희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게 해야 했어요. 구급차가 자선병원 앞에 도착한 것은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예준이 구급차에서 내리는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병원 정문 앞에 경찰차 4대가 줄지어 서 있었고 방탄조끼를 입은 경찰 수십 명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었습니다. 예준이 발걸음을 멈추고 눈을 가늘게 떴어요.
이건 일반적인 경찰 출동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이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배치해 놓은 것처럼 정확하고 조직적이었어요. 경찰서장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예준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신원미상 무연고자를 보호자 동의 없이 이송하는 건 명백한 납치에 해당합니다. 즉시 차량을 돌리십시오. 예준의 턱에 힘이 들어갔어요. 이 서장의 눈빛에서 법을 집행하는 자의 정의로움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불안하게 흔들리는 눈동자, 누군가의 지시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떳떳해하지 못하는 그 표정을 예준은 단번에 읽어냈어요. 매수된 경찰이었습니다. 예준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려 하자 경찰들이 일제히 다가와 수행원들의 팔을 비틀어 바닥에 눕혔고 차가운 수갑이 찰칵찰칵 채워지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예준이 이를 악물고 소리쳤지만 경찰서장은 무표정하게 영장 한 장을 들이밀었어요. 저항하시면 회장님도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준의 양복이 순식간에 빗물에 젖어들었고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흘러내려 눈앞을 가렸어요. 경찰들과 격렬하게 대치하는 사이 병원 뒤편 주차장에서 검은 고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차 문이 열렸어요. 검은 우산을 받쳐든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맞춤 정장에 구김 하나 없는 차림, 빗물 한 방울 묻지 않은 깔끔한 구두,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듯한 여유로운 걸음걸이. 남태진이었습니다. 빗속에서 흠뻑 젖은 채 경찰에 둘러싸인 예준과 우산 아래서 걸어오는 남태진, 두 사람의 시선이 빗줄기 사이로 정면에서 부딪혔어요. 남태진이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예준을 굽어보았습니다. 그 미소에는 조카에 대한 연민도, 가족에 대한 정도, 그 어떤 인간적인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오직 자신의 발밑에 떨어진 먹잇감을 내려다보는 포식자의 여유만이 가득했습니다. 예준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를 악물었지만 당장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경찰에 둘러싸인 채, 빗물에 젖은 채 자신의 아내와 아이가 있는 병원 앞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이때까지만 해도 예준은 몰랐습니다. 이것은 남태진이 버려놓은 거대한 사냥의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빗속에 데치는 새벽이 되어서야 끝이 났습니다. 경찰은 예준의 수행원 3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해갔고 예준은 간신히 체포만은 면했지만 소희에게 한 발짝도 다가가지 못한 채 발이 묶여버렸어요. 남태진은 그 광경을 끝까지 지켜보다가 마지막으로 예준을 향해 가볍게 턱을 치켜들고는 세단에 올라 사라졌습니다. 그 여유로운 뒷모습이 예준의 망막에 불도장처럼 찍혔어요. 하지만 남태진의 공격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성그룹 본사에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어요. 평소라면 회장인 예준의 승인 없이는 열릴 수 없는 자리였지만 남태진은 정관의 비상조항을 들이밀며 이사 과반수의 서명을 받아냈습니다. 이사진 12명 중 8명이 이미 남태진의 손 안에 있었어요. 돈으로 매수된 자도 있었고 약점을 잡혀 끌려 나온 자도 있었습니다. 7년 동안 예준이 우울증에 빠져 경영 일선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는 사이 남태진은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그룹의 뿌리를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었죠. 이사회가 열린 지 채 2시간도 지나지 않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소속 검찰 수사관들이 남성그룹 회장실에 들이닥쳤습니다. 영장에는 수백억 원 규모의 횡령 및 배임 혐의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예준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서류들, 한 번도 서명한 적 없는 결제서들이 증거로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남태진이 몇 년에 걸쳐 정교하게 만들어 놓은 위조 문서였어요. 수사관들이 회장실의 캐비닛을 열고 서류를 쏟아냈고 컴퓨터 본체의 선을 뽑아 봉인 테이프를 감았습니다. 예주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압수수색 영장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분노가 아니라 자조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남태진이 이 정도까지 준비해 놓았다는 것은 자신이 7년간 얼마나 무방비하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으니까요. 남해준 회장의 직무를 즉시 정지합니다. 검찰이 통보한 직무정지 명령에 이어 법원의 자산 동결 결정이 떨어졌습니다. 예준 명의의 모든 계좌, 카드, 부동산이 일시에 얼어붙었어요. 아침까지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자산가였던 남자가 점심도 되기 전에 자기 돈 한 푼 쓸 수 없는 처지로 추락해버린 겁니다. 그 시각 자선병원에서는 7살 시우가 약국 앞에 서 있었어요. 엄마의 이마가 밤새 뜨거워졌고 간호사가 해열제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병원에는 약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시우는 주머니에서 어제 폐지를 팔아본 동전 몇 개를 꺼내 약국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어요. 아저씨, 우리 엄마 머리 아픈 약 하나만 외상으로 주세요. 다음에 꼭 갚을게요. 약사가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시우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부탁했지만 약사는 카운터 밖으로 나와 시우의 어깨를 떠밀었어요. 작은 몸이 약국 문턱에 걸려 비틀거리다 바닥에 구르면서 무릎이 까졌지만 시우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시간이 낭비되니까요. 아이는 까진 무릎에서 흐르는 피를 손등으로 대충 닦고 다시 일어나 다음 약국을 향해 걸었어요. 그 무렵 남태진은 자선병원 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무연고 환자 오늘 중으로 강제 퇴원시키지 않으면 병원 부지 전체를 재개발 명목으로 강제 수용하겠소. 원장의 손이 떨렸어요. 자선병원은 이미 재개발 구역 한가운데에 놓여 있었고 남태진이 마음만 먹으면 내일이라도 철거 고시를 붙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원장은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어요. 결국 간호사를 불러 소희의 퇴원 서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의사로서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명령이었지만 병원 전체가 문을 닫으면 다른 환자들까지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예준이 자선병원에 도착한 것은 해가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소희의 병실 앞 간호사실에서 퇴원 서류가 준비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카운터로 달려갔어요. 지갑에서 블랙카드를 꺼내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 환자의 입원비 지금 당장 전액 납부하겠습니다. 간호사가 카드를 긁었습니다. 결제 단말기 화면에 빨간 글씨가 떴어요. 거래 거절. 다시 한번 긁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예준이 다른 카드를 꺼냈어요. 거래 거절. 또 다른 카드. 거래 거절. 지갑 안에 있던 카드 5장을 전부 긁었지만 단 한 장도 결제되지 않았습니다. 자산이 동결된 것이었어요. 수조 원의 재산을 가진 대기업 회장이 7만 원짜리 응급 약값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카드를 돌려주었고 예주는 그 카드를 받아 쥔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견딜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저 병실 안에서 숨만 겨우 쉬고 있는 아내를 위해 약 한 알 사줄 수 없다는 무력감이었어요. 예준이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지갑에 넣고 있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남태진이었어요. 재벌 회장이 거짓골이 되니 기분이 어떠냐. 남태진의 목소리는 즐겁기까지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이 남자는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그 여자는 길바닥에 나앉아 죽을 거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돈 한 푼, 사람 한 명 움직일 수 없어. 이게 진짜 권력이다, 예준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예준은 멍한 눈으로 꺼진 화면을 바라보았어요. 복도의 형광등이 간간히 깜빡이며 그의 얼굴 위로 불안정한 빛을 흘렸습니다. 주먹을 쥐어봤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분노해야 할 자리였지만 지금 예준의 머릿속을 가득 채운 것은 분노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처절한 환멸이었습니다. 수조원을 가지고도 아내의 약값 하나 낼 수 없는 남자 아들이 폐지를 주어 엄마를 지키는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위스키나 들이켰던 남자, 그 사실이 남태진의 조롱보다 더 깊이 심장을 찔렀어요. 그때였습니다. 병실 복도 맨 끝 비상구 표시등의 초록빛 아래로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넷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어깨가 떡 벌어진 체구의 한 손에는 방망이를 들고 나머지 한 손에는 가죽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남태진의 용역들이었어요. 그들의 시선이 일제히 소희의 병실 문을 향했고 복도에 서 있던 예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준의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것이 흘러내렸어요. 용역들이 복도를 걸어오는 발소리가 타일 바닥 위로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예준이 몸을 돌려 소희의 병실 앞을 막아섰어요. 하지만 4명의 장정은 예준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그의 어깨를 밀치고 병실 문을 걷어찼습니다. 쾅 하는 소리에 병실 안의 다른 환자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용역 중 한 명이 커튼을 잡아 찢으며 소리쳤습니다. 전부 나가. 지금 당장. 링거를 맡고 있던 노인 환자가 허겁지겁 수액줄을 뽑고 복도로 기어나갔고 옆 침대의 여자 환자는 이불을 끌어안은 채 울면서 병실을 빠져나갔어요. 순식간에 6인실이 텅 비었습니다. 소희의 침대만 남겨두고요. 용역 하나가 소희의 침대 옆으로 성큼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망설임 없이 산소호흡기의 전원 코드를 벽에서 확 뽑아버렸어요. 쉬익 하던 산소 공급 소리가 뚝 끊겼고 소희의 입에 씌워져 있던 마스크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흘러나오지 않았습니다. 소희의 가슴이 불규칙하게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산소가 차단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한 것이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변해갔고 가녀린 손가락이 이불 위에서 경련하듯 떨렸어요. 엄마! 비명이 터졌습니다. 병실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시우가 뛰쳐나왔어요. 아이는 자기 키의 2배는 되는 용역의 종아리에 달라붙어 이빨이 빠지도록 물어뜯었습니다. 동시에 2 손으로 엄마의 침대 난간을 붙잡고 온몸에 무게를 실었어요. 용역이 침대를 복도로 끌어내려 했지만 시우가 매달린 쪽이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겨우 7살, 20kg도 안 되는 몸이었지만 엄마를 지키려는 의지만큼은 어떤 어른보다 무거웠어요. 이 엄마 데려가면 안 돼요. 안 돼요. 시우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용역이 귀찮다는 표정으로 시우의 손을 침대 난간에서 하나씩 떼어냈어요. 아이가 있는 힘껏 버텼지만 어른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떨어지는 순간 시우의 작은 몸이 바닥으로 나동그라졌고 무릎이 까지면서 타일 위에 붉은 자국이 번졌어요. 시우가 바닥에 엎드린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엄마의 침대를 찾았고 떨리는 팔을 짚어 다시 일어서려 했어요. 무릎이 휘청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리면서 남태진이 걸어 들어왔어요. 맞춤 정장에 구김 하나 없는 차림, 넥타이 핀에서 반짝이는 금빛,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 아래 있다는 확신의 창걸음거리. 남태진은 산소가 끊겨 경련하는 소희의 침대 옆에 서더니
천천히 허리를 굽혀 소희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댔습니다. 내 남편은 방금 빈털터리가 돼서 널 버렸다. 낮고 느긋한 속삭임이었어요. 의식 없는 소희가 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소희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승리를 확인하는 의식이었으니까요. 밖에서 피 흘리는 내 새끼도 곧 내 뒤를 따라갈 거다. 남태진이 몸을 일으키며 소희의 이불을 가볍게 털어내듯 쳐냈습니다. 마치 벌레를 쓸어내는 것 같은 손짓이었어요. 복도에서 고함이 들렸습니다. 예준이었어요. 용역 2명에게 양팔을 잡힌 채 발버둥치며 병실로 뛰어들어오려 했습니다. 예준의 한쪽 눈 위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용역과 몸싸움을 하며 맞은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팔이 꺾여도 갈비뼈에 주먹이 박혀도 아내와 아이가 있는 병실을 향해 한 발짝이라도 더 나아가려 몸부림쳤습니다. 용역 하나가 허리춤에서 전기 충격기를 꺼냈어요. 찌직하는 소리와 함께 푸른 전기 불꽃이 예준의 옆구리에 닿았고 예준의 몸이 휘어지더니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온몸의 근육이 경직되면서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어요. 타일 바닥의 차가움이 뺨에 닿았고 흐려지는 시야 속에서 소희의 침대가 복도로 끌려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소희의 심전도 모니터에서 맥박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불규칙하게 튀던 초록색 파형이 점점 약해지더니 삐, 삐, 삐 간격이 벌어지며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언제 멈춰도 이상하지 않은 꺼져가는 심장이었어요. 산소가 끊긴 지 몇 분이나 지났는지 단조롭고 차가운 기계음이 복도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엄마 아프지 마. 바닥에 쓰러진 시우가 허공에 손을 뻗었어요. 엄마의 침대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지만 아이의 손은 포기하지 않고 그 방향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의식이 흐려져가는 와중에도 시우의 입술은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엄마 아프지 마. 엄마 아프지 마. 전기 충격에서 벗어난 예준이 떨리는 팔로 바닥을 짚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야에 들어온 것은 3가지였어요. 꺼져가는 심전도 모니터, 바닥에 쓰러진 7살 아들, 그리고 병실 문 앞에서 돌아서며 양복 소매의 먼지를 털어내는 남태진의 뒷모습. 예준의 입에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울음인지 비명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사람의 목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처참한 소리였어요. 숨이 꺼져가는 아내와 쓰러진 아들 앞에서 수조원의 재산을 가진 이 남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무능하다는 것을 이토록 처절하게 확인한 순간은 생애 처음이었어요. 예준의 눈에서 핏빛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예준은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전기 충격의 여파로 온몸의 근육이 제멋대로 경련했고 손가락 하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 사이 용역들이 소희의 침대를 복도로 끌어냈고 위태롭게 흔들리던 심전도 모니터의 경고음이 복도 저 끝까지 메아리 쳤습니다. 예준은 이를 악물고 팔꿈치로 바닥을 짚었어요. 1번, 2번, 3번 만에 겨우 상체를 일으켰지만 다리에는 여전히 힘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기어갔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그룹의 회장이 곰팡내 나는 병원 복도의 타일 바닥을 2팔로 기어갔어요. 양복 소매가 찢어지고 팔꿈치가 까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남태진이 용역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예준은 마지막 힘을 짜내 그 앞까지 기어간 뒤 남태진의 바짓가랑이를 2손으로 붙잡았습니다. 남태진이 천천히 고개를 숙여 발밑을 내려다보았어요. 흙과 피가 뒤섞인 바닥 위에 엎드린 조카의 모습을 보며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 틀렸습니다.
예준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자신도 믿기지 않는 것이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지고 끊어져서 한 문장을 완성하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예준은 멈추지 않았어요. 자존심도 체면도 회장이라는 타이틀도 이 순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제발 내 아내와 아이만 병원에 두게 해주십시오. 예준이 이 말을 바닥에 찧었습니다. 이건 머리를 숙이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무릎도 꿇지 못하는 몸으로 바닥에 납작 엎드려 구걸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조원의 자산을 쥔 손이 숙부의 바지 끝자락을 붙잡고 매달리고 있었어요. 남태진이 구둣발을 들어 예준의 손등을 밟았습니다. 천천히 체중을 실어서요. 예준의 손가락 마디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지만 예준은 손을 놓지 않았어요. 내가 가진 주식 전량 양도 각서에 지장 찍기 전엔 119도 못 들어온다. 남태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계약 조건을 읽어주듯 사무적이었어요. 이 남자에게 조카의 절규 따위는 협상 테이블 위에 카드 한 장에 불과했습니다. 비서가 어디선가 서류를 꺼내 예준 앞에 펼쳤어요. 남성그룹의 주식 전량을 남태진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각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예준은 선대 회장에게서 물려받은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회사도 자산도 이름도 전부요. 예준은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피 묻은 엄지손가락을 입에 넣어 한 번 더 깨물었습니다. 선홍색 피가 배어 나왔고 그 손가락을 그대로 각서 위에 꾹 눌렀어요. 붉은 지문이 하얀 종이 위에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119 불러주십시오. 예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분노도 원통함도 수치심도 모두 바닥나버린 텅 빈 목소리였습니다. 예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저 복도 끝에서 숨이 꺼져가는 소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것뿐이었어요. 남태진이 각서를 집어들고 지문을 확인했습니다. 만족스러운 미소가 입가에 번졌어요. 그리고 비서에게 턱짓을 했습니다. 비서가 핸드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고 남태진이 용역들에게 손짓하자 그들이 한 발짝 물러섰어요. 당직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소희의 침대 위에 올라타 가슴을 눌러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넷, 규칙적인 압박이 이어졌고 의사의 이마에서 땀이 떨어져 소희의 병원복 위에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 시도 끝에 심전도 모니터의 파형이 가늘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삐, 삐, 삐 약하지만 분명한 박동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맥박은 돌아왔지만 산소 공급이 끊긴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뇌 손상이 심각할 수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다. 그 한마디가 예준의 귓속에서 메아리 쳤어요. 소희의 침대가 다시 병실로 옮겨졌고 산소호흡기가 재연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소희의 얼굴은 아까보다 더 창백해져 있었어요. 입술은 잿빛이었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는 가슴 위에 올려진 심전도 센서가 보여주는 가느다란 파형뿐이었어요. 복도 반대편 응급실 구석에는 시우가 있었습니다. 간이 침대 위에 누운 채 까진 무릎에 거지만 대충 붙여둔 상태였어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방치된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이마를 만지면 손바닥이 데일 것 같은 열이었지만 해열제한 알 투여되지 않은 채 아이는 이불도 없이 떨고 있었습니다. 예준이 비틀거리며 시우에게 다가갔어요. 찢어진 셔츠를 벗어 아이의 몸 위에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몸을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어요. 아이의 체온이 비정상적으로 뜨거웠고 잠결에 내뱉는 숨결이 거칠고 불규칙했습니다. 아빠가 미안해. 예준이 시우의 이마에 입술을 대며 속삭였어요. 아이는 예준을 아빠라고 부른 적이 없었고 예준이 아빠라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예준은 그 말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아빠가 너무 약해서 미안해. 예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멈출 수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이 시우의 머리카락 위로 떨어졌어요. 이 남자는 7년 동안 매일 밤 죽은 아내를 그리워하며 울었지만 오늘 밤의 눈물은 그때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바로 앞에서 지켜야 할 사람이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산산조각 나는 고통이었어요. 병원 밖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태진의 세단이 출발하는 소리였어요. 차 안에서 남태진은 각서를 다시 한번 펼쳐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내 세상이다. 조용히 장례나 치러라. 세단의 후미등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병원에는 다시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는 복도에서 들리는 것은 소희의 심전도 모니터가 내뿜는 가느다란 전자음과 시우를 품에 안은 예준이 울음소리뿐이었어요. 그런데요. 남태진의 차량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 직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준의 울음이 멎었어요. 마치 수도꼭지를 잠그듯 눈물이 멈췄습니다. 예준이 시우를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젖은 눈가를 손등으로 한번 훔친 뒤 그의 눈동자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슬픔도 절망도 무력감도 사라진 자리에 서늘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예준이 시우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이의 열은 여전히 높았지만 숨결은 아까보다 조금 안정되어 있었어요. 예준은 시우를 간이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힌 뒤 아이의 몸 위로 이불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일어서는 동작 하나에 이 남자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 바닥에 엎드려 울던 사람과 지금 복도에 선 사람이 같은 인간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어요. 눈물은 마른 지 오래였고 충혈된 눈 속에서는 슬픔 대신 무언가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예주는 피 묻은 손을 세면대에서 천천히 씻어냈어요. 물이 붉게 물들었다가 투명해질 때까지 한참을 씻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피를 씻어내는 행위가 아니었어요. 7년간 자신을 지배했던 무력한 남자의 껍데기를 벗겨내는 의식이었습니다. 세면대 거울에 비친 예준의 얼굴은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이마에 핏줄이 서 있었고 턱선을 따라 흐르는 근육에는 팽팽한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무너진 회장이 아니었어요. 냉혹한 승부사의 얼굴이었습니다. 남태진은 예준이 완전히 꺾였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주식량도 각서까지 받아냈으니 당연했죠. 내일이면 남성그룹의 명실상부한 주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남태진은 이미 다음 수순으로 넘어가 있었어요. 내일 오전에 예정된 아동복지재단 출범식 겸 자신의 회장 취임식 준비에 한창이었고 자택 서재에서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남태진은 몰랐어요. 자신이 마지막 한 수라고 믿었던 그 각서가 사실은 예준이 던진 미끼였다는 것을요. 예준이 각서에 지장을 찍을 때 그의 엄지에 묻어있던 것은 피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준은 남태진 앞에서 무릎을 꿇기 전 각서 봉투 안쪽 접힌 부분에 손톱보다 작은 GPS 추적 칩을 미리 붙여두었어요. 비서가 서류를 꺼내 펼칠 때 슬쩍 손을 댄 것이었습니다. 울부짖고 매달리는 연기 속에서도 그 한 동작만은 정확했어요. 예준은 남태진이 그 각서를 자신의 비밀 금고에 보관할 것이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남태진은 모든 중요 문서를 반드시 자택 금고에 넣는 습성이 있었으니까요. 이것은 무릎을 꿇으면서도 계산을 멈추지 않은 남자의 승부수였습니다. 그리고 예준에게는 남태진이 전혀 모르는 비밀 병기가 하나 있었어요. 회장 직속 특수감사팀, 코드명 섀도우. 예준이 7년간 우울증에 시달리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었다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이 팀만큼은 예준이 직접 관리하며 키워온 조직이었어요. 그룹의 어떤 임원도, 이사회도, 심지어 비서실장조차 존재를 모르는 그림자 부대였습니다. 구성원은 전원 해외에서 훈련받은 금융범죄 전문가와 사이버 보안 요원들이었고, 오직 예준이 음성 인식으로만 작동하는 암호화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예준은 7년 동안 이 팀에게 단 하나의 임무만을 부여해왔습니다. 남태진의 모든 자금 흐름을 추적하라는 것이었어요. 아내의 죽음 뒤에 숙부가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을 완전히 버린 적이 없었던 겁니다. 다만 증거가 없어서 움직이지 못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오늘 밤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예준이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찬바람이 찢어진 셔츠 사이로 파고들었지만 몸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주머니 깊숙이 숨겨둔 소형 위성 전화기를 꺼내 전원을 넣었어요. 이 전화기는 일반 통신망을 타지 않기 때문에 검찰의 감청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나다. 각서의 위치 추적 신호 잡히나? 전화기 너머에서 짧은 대답이 돌아왔어요. 확인했습니다. 남태진 전무자택 지하 금고 좌표 특정 완료. 예준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함정이 작동한 것이었어요. 금고 안의 모든 문서를 확보해. 특히 아동복지재단 관련 장부가 있을 거다. 내일 출범식 전까지 손에 쥐어야 한다. 섀도우 팀이 남태진의 자택에 투입된 것은 새벽 3시였습니다. 경비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지하 금고에 진입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17분이었어요. 금고 안에서 나온 것은 예준이 방금 찍어준 양도 각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태진이 내일 출범시킬 아동복지재단의 실체를 보여주는 장부가 함께 있었어요. 아동복지재단은 가면이었습니다. 소외된 아이들을 돕겠다는 화려한 슬로건 뒤에 숨겨진 실체는 그룹의 자금을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리는 돈 세탁 창구였어요. 수천억 원의 비자금이 이 재단을 통해 남태진의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가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다는 재단이 실은 7살 시우 같은 아이들의 피를 빨아먹는 구조였던 거예요. 장부를 확인한 예준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것 하나면 남태진을 영원히 매장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완벽해야 했어요. 한치의 빈틈도 없이 남태진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덫을 완성해야 했습니다. 예준이 다시 위성 전화를 들었어요. 이번에 거는 곳은 대한민국이 아니었습니다. 시차가 14시간 차이 나는 뉴욕 맨해튼이었어요. 오랜만입니다. 브라운 회장님. 전화를 받은 사람은 월스트리트의 거물 사모펀드 매니저였습니다. 10년 전 예준이 사비를 털어 그의 펀드가 파산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도운 적이 있었어요. 그 은혜를 브라운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죠. 예준이 간결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통화는 5분을 넘기지 않았어요. 브라운의 대답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예준은 병원 옥상 난간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았어요.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표정은 미동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옥상 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가 중환자실 유리창 앞에 섰어요. 유리 너머로 소희가 보였습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위태롭게 숨을 쉬고 있는
7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자신이 지키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예준이 유리창에 손을 갖다 대었습니다. 당신이 지키려 했던 우리 아이, 이제 내가 지킬게.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7년간 매일 밤 죽은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읊조리던 남자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이건 다짐이 아니라 선전포고였어요. 새벽 공기를 가르며 병원 옥상에 검은 헬기 한 대가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로펠러가 만들어내는 거센 하강풍에 예준의 찢어진 셔츠가 펄럭였어요. 헬기의 문이 열리고 예준이 탑승석에 올라타는 순간 동쪽 하늘에 여명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형세가 뒤집히려 하고 있었어요. 예준이 헬기에서 내린 곳은 서울이 아니었습니다. 인천 송도의 한 비공개 사무실. 예준이 7년 전부터 자신의 이름이 아닌 차명으로 유지해온 공간이었어요. 이곳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섀도우 팀 외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준은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대형 모니터 앞에 앉았어요. 화면에는 GPS 추적 칩이 보내오는 신호가 실시간으로 찍히고 있었습니다. 빨간 점 하나가 서울 성북동 남태진 자택 지하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금고 안에 각서가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1단계 완료. 예준이 낮게 중얼거렸어요. 그의 앞에는 화이트보드 하나가 놓여 있었고 거기에는 검은 마커로 세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1. 금고 위치 특정. 2. 비자금 장부 확보. 3. 공개 처형. 첫 번째 줄 위에 빨간 줄이 그어졌어요. 그 시각 뉴욕에서는 예준의 전화를 받은 브라운의 사모펀드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밤사이 천문학적인 자금이 한국 주식시장에 쏟아져 들어왔어요. 브라운이 동원한 것은 자신의 펀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런던, 홍콩, 싱가포르의 협력 펀드들까지 합세해 남태진이 차명으로 매입해둔 남성그룹 우호 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했어요. 장이 열리기도 전에 장외 거래로 물량이 쏟아졌고 남태진의 차명 계좌들이 보유한 주식 가격이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남태진이 7년에 걸쳐 한 주 한 주 모아온 지분이 하룻밤 사이에 휴지 조각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남태진은 아직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내일 아침 출범식에서 입을 맞춤 정장을 고르느라 바빴으니까요. 같은 시각 섀도우 팀은 금고 안의 장부를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또 다른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7년 전 소희의 사고 현장에 있었던 차량의 블랙박스 칩을 복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당시 폭발한 차량은 폐차장으로 보내져 압축 처리되었지만 섀도우 팀은 그 폐차장의 보관 기록을 추적해 블랙박스 모듈만은 별도로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모듈은 폭발의 충격으로 외부 케이스가 녹아붙어 있었지만 내부 메모리 칩은 기적적으로 살아있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밤새 작업한 끝에 사고 직전 차량 안에서 녹음된 음성 파일 하나를 복원해냈어요. 그 음성에는 남태진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고처럼 보이게 해. 여자와 뱃속의 애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7년 전 남태진이 자신의 부하에게 소희의 살해를 지시하는 육성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어요. 소희가 위치 추적을 피하려 7년간 유령처럼 숨어 살아야 했던 이유, 만삭의 몸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쳐야 했던 이유가 이 음성 파일 안에 전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 하나면 남태진을 살인교사 혐의로 영원히 감옥에 보낼 수 있었어요. 예준은 복원된 음성 파일을 재생해 끝까지 들었습니다. 숙부의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올 때 예준의 표정은 놀라울 만큼 고요했어요. 분노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분노를 이미 지나쳐 그 너머에 도달한 것이었어요. 2단계 완료.
화이트보드의 두 번째 줄 위에 빨간 줄이 그어졌습니다. 남은 것은 마지막 하나, 공개 처형이었어요. 날이 밝기 시작했습니다. 예주는 위성전화로 마지막 명령을 내렸어요. 글로벌 경호팀 전원 자선병원으로 투입해 30분 안에 병원 주변의 모든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소희와 시우를 안전하게 이송할 준비를 갖춰. 예준이 막대한 개인 자산으로 계약해둔 글로벌 사설 경호팀이었습니다. 검찰이 동결한 것은 예준 개인 명의의 국내 자산이었지 해외의 차명으로 묶어둔 자금까지 손댈 수는 없었어요. 예준은 7년간 무기력하게 살면서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해외에 상당한 자금을 분산시켜 놓았던 겁니다. 경호팀이 자선병원에 도착한 것은 새벽 5시였어요. 검은 방탄 차량 6대가 병원 주변을 에워쌌고 무장한 경호원 수십 명이 일사불란하게 배치되었습니다. 병원 앞을 지키고 있던 남태진의 용역들은 자신들의 3배가 넘는 인원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고 어안이 벙벙해졌어요. 저항할 틈도 없었습니다. 경호팀이 단 3분 만에 용역들의 무기를 빼앗고 바닥에 무릎 꿇렸어요. 함께 있던 매수된 경찰들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계급장을 달고 있든 말든 무장 해제당하고 양손을 머리 위에 올린 채 아스팔트 위에 엎드렸어요. 병원 옥상에 그룹 소유의 최고급 의료 헬기 3대가 차례로 착륙했습니다. 헬기에서 내린 사람들은 국내 1위 대학병원의 교수진이었어요. 심장내과, 신경외과, 소아과 전문의가 총출동해 소희와 시우의 상태를 즉시 확인했습니다. 소희는 이동식 중환자실이 갖춰진 헬기에, 시우는 소아과 전담 의료진이 탑승한 헬기에 각각 안전하게 옮겨졌어요. 3번째 헬기에 오른 예준의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시우와 예준의 DNA 검사 결과지였어요. 유전자 일치율 99.9%. 시우가 예준의 친아들이라는 과학적 증거가 숫자로 찍혀 있었습니다. 예준은 헬기 안에서 잠든 시우의 작은 손을 잡았어요. 폐지를 줍느라 거칠어진 7살 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손이었습니다. 예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 눈물은 어젯밤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무력감의 눈물이 아니라 되찾은 것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 지켜야 할 것에 대한 각오가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헬기가 이륙했습니다. 자선병원이 점점 작아지고 서울의 아침 풍경이 눈 아래로 펼쳐졌어요. 소희와 시우를 태운 헬기들이 나란히 비행하며 그룹 소유 병원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날이 밝았어요. 남태진은 아무것도 모른 채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고쳐 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동복지재단 출범식, 그리고 자신이 남성그룹의 새 회장으로 공식 취임하는 날이었어요. 대한민국 정재계 인사들이 모두 모인 호텔 연회장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태진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완벽한 승리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 VIP실에서 갈아입은 검은 수트 차림의 예준이 거울 앞에 섰어요. 넥타이를 천천히 고쳐 매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쓰레기 청소를 시작해볼까? 화이트보드에 남은 마지막 줄, 공개 처형. 빨간 줄이 그어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서울 강남 한복판, 대한민국에서 가장 격식 높은 호텔의 대연회장이 오전 11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아동복지재단 출범식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행사에는 정재계 인사 500명이 넘게 모여 있었어요. 국회의원, 대기업 총수, 언론사 사장, 유명 연예인까지 이 나라에서 이름 석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전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전국 세계 방송사가 생중계 카메라를 설치했고
수십 명의 기자들이 연회장 뒤편에서 카메라 셔터를 연신 눌러대고 있었어요. 남태진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3천만 원짜리 맞춤 정장에 금색 커프스 버튼, 은빛으로 빗어 넘긴 머리카락까지 흠잡을 데 없는 차림이었어요. 단상 뒤로는 아동복지재단의 로고가 대형 스크린 가득 띄워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소외된 아이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슬로건이 금박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태진은 단상 앞에 선 채 객석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500개의 시선이 자신을 향해 있다는 사실의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남태진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연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오늘 저는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소외되고 고통받는 아이들을 제 핏줄처럼 거두겠다는 약속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남태진은 잠시 박수를 즐기듯 눈을 감았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재단은 단순한 기부가 아닙니다. 아이들의 내일을 바꾸는. 말이 거기서 끊겼어요.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일시에 꺼졌습니다. 500명의 웅성거림이 어둠 속에서 퍼졌어요. 누군가 비명을 질렀고 의자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태진의 미소가 굳었어요. 마이크를 두드려 보았지만 음향도 죽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대형 스크린이 다시 켜졌어요. 하지만 화면에 뜬 것은 재단 홍보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자선병원의 낡은 병실이 CCTV 화면으로 잡혀 있었어요. 화면 속에서 남태진이 의식 없는 소희의 침대 옆에 서서 허리를 굽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흘러나온 말이 연회장의 고성능 스피커를 타고 500명의 귀에 꽂혔어요. 내 남편은 방금 빈털터리가 돼서 널 버렸다. 밖에서 피 흘리는 내 새끼도 곧 내 뒤를 따라갈 거다. 연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방금까지 소외된 아이들을 제 핏줄처럼 거두겠다고 말하던 남자가 CCTV 속에서는 의식 없는 여자의 귓가에 대고 아이를 죽이겠다며 협박하고 있었어요. 그 대비가 너무나 선명해서 500명의 입이 일제히 벌어졌습니다. 영상이 끝나지 않았어요. 이어서 화면이 바뀌더니 7년 전 블랙박스에서 복원된 음성이 재생되었습니다. 사고처럼 보이게 해. 여자와 뱃속의 애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남태진의 목소리가 연회장을 찢었어요. 만삭의 여자와 뱃속의 아이를 죽이라는 지시가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빨간불이 모두 켜져 있었어요. 방송사들이 중계를 끊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아니, 끊을 수가 없었어요. 이건 대한민국 뉴스 역사에 남을 특종이었으니까요. 남태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마이크를 든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도망치려 몸을 돌린 순간 연회장 정면의 대형 양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역광 속에서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어요. 검은 수트에 날카롭게 세운 넥타이, 곧게 편 어깨와 정면을 관통하는 시선. 남혜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손에는 작은 아이가 손을 꼭 잡고 나란히 서 있었어요. 시우였습니다. 500개의 플래시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찰칵찰칵찰칵 쏟아지는 셔터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어요. 예주는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카메라 세례를 정면으로 받으며 단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어요. 그 옆에서 시우도 작은 다리로 아빠의 걸음을 따라갔습니다. 시우가 단상 위에 남태진을 올려다보았어요.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시우가 작은 손가락으로 남태진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저 나쁜 아저씨가 우리 엄마 숨 못 쉬게 했어요.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마이크 없이도 연회장 구석구석까지 파고들었습니다. 500명의 시선이 일제히 단상 위에 남태진에게로 쏠렸어요.
남태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명할 수 있는 시간은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CCTV 영상과 블랙박스 음성이 전국에 생중계된 이상 어떤 말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연회장 양쪽 문이 동시에 열렸어요. 대검찰청 특수부 수사관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남태진이 매수한 검찰이 아니었어요. 예준이 섀도우 팀을 통해 비자금 장부와 살인교사 음성 파일을 대검 중앙수사부에 직접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증거의 무게가 워낙 압도적이라 영장 발부에 2시간도 걸리지 않았어요. 수사관 4명이 단상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남태진이 뒷걸음질 치다 연설대에 등이 부딪혔어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수사관이 남태진의 팔을 잡아 비틀어 바닥에 엎어뜨렸고 차가운 수갑이 찰칵하고 채워졌어요. 3천만 원짜리 맞춤 정장의 무릎이 연회장 카페 뒤에서 구겨졌습니다. 예준이 단상 위에 올랐어요. 바닥에 엎드린 남태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불과 하루 전 이 자리가 뒤바뀌어 있었죠. 어젯밤 병원 복도에서 예준이 바닥에 기어가 남태진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던 것처럼 지금은 남태진이 바닥에 엎드려 있었어요. 하지만 예준은 숙부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낮고 정확한 목소리로 한마디만 내려보냈어요. 내가 훔쳐간 7년 감옥에서 평생 피눈물로 갚게 해주마. 그 말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분노도 통쾌함도 슬픔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이미 감정으로 흔들릴 단계는 지나간 남자의 성고에 가까운 목소리였습니다. 남태진이 수사관들에게 양팔을 잡힌 채 끌려 일어났어요. 500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그 처참한 얼굴을 찍어댔습니다. 방금까지 이 나라의 정재계를 호령하겠다고 단상에 섰던 남자가 수갑이 채워진 손목을 카메라에 노출한 채 연회장을 가로질러 끌려나갔어요. 양쪽의 도열한 정재계 인사들은 고개를 돌리거나 눈을 피했고 남태진의 구둣발이 카페 뒤를 끌리는 소리만이 조용해진 연회장에 메아리 쳤습니다. 남태진이 연회장 문 밖으로 사라진 뒤 예준이 시우를 번쩍 안아 올렸어요. 아이가 아빠의 목을 2팔로 꼭 감았습니다. 시우는 아직 이 남자가 자신의 아빠라는 것을 모르지만 이상하게도 이 품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것만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예준이 시우를 안은 채 단상 위에 서서 객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가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지만 예준의 시선은 카메라를 지나 훨씬 먼 곳을 향해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에서 숨을 쉬고 있을 소희를 향해서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남태진은 살인교사, 횡령, 배임, 증거인멸 등 17개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어요.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여론은 이미 판결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전국에 생중계된 그날의 영상은 일주일 만에 조회수 3천만 뷰를 넘겼고 아동복지를 내세워 돈 세탁을 하려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한민국 전체가 분노했어요. 남태진이 매수했던 검찰과 경찰도 줄줄이 구속되었고 위조부검 소견서를 작성했던 박종서도 법정에 섰습니다. 예준에 대한 횡령 혐의는 모두 무혐의로 종결되었고 동결되었던 자산도 전액 해제되었어요. 하지만 예준에게 그 어떤 뉴스보다 중요한 소식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서울 최고급 대학병원 VIP 병동. 한 달간 국내 최고 의료진의 집중 치료를 받은 소희가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한 것이었어요. 의사들도 놀랐습니다. 산소 공급이 끊겼던 시간을 고려하면 깨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는데 소희의 생명력은 의학적 예측을 뛰어넘었어요. 7년을 유령처럼 살면서도 아이를 낳고 혼자 키우고 끝까지 버텨온 이 여자는 이번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소희가 눈을 뜬 것은 이른 아침이었어요. 창문 사이로 부드러운 햇살이 비쳐 들어오고 있었고 병실 한가득 놓인 꽃들의 향기가 공기 속에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소희는 흐릿한 시야로 천장을 올려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옆으로 돌렸어요. 침대 옆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준이 소파에서 상체를 숙인 채 잠들어 있었어요. 한 달 동안 이 자리를 지켰다는 것을 말해주듯 턱 아래에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셔츠 소매는 팔꿈치까지 걷어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시우가 아빠의 무릎에 고개를 기대고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어요. 한 달 전과는 달리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고 손톱 밑에 끼어있던 까만 때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폐지를 줍느라 거칠어졌던 작은 손가락의 흉터는 아직 남아 있었어요.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말라붙은 입술이 떨리며 작은 소리를 만들어냈어요. 그 미세한 기척에 시우가 먼저 눈을 떴습니다. 엄마. 시우가 침대 위로 뛰어올랐어요. 소희의 목을 두 팔로 감싸 안으며 얼굴을 묻었습니다. 참았던 것이 한꺼번에 터진 것처럼 아이의 어깨가 들썩였어요. 7년 동안 엄마 앞에서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아이가 이 순간만은 어린아이답게 엉엉 울었습니다. 시우의 울음소리에 예준도 눈을 떴어요. 소희와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두 사람 사이에 놓여 있었지만 눈이 마주치는 그 1초 안에 모든 것이 전해졌어요. 미안함도 그리움도 이제 다시는 놓지 않겠다는 다짐도요. 소희가 떨리는 손으로 시우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한 달 만에 처음 내는 목소리는 갈라지고 끊어졌지만 그래서 더 깊이 가슴에 박혔어요. 우리 아들, 아빠랑 엄마 지켜줘서 고마워. 시우가 엄마의 품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예준을 돌아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아저씨가 우리 아빠예요? 소희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우가 예준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예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시우가 침대에서 내려와 예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두 팔을 벌렸어요. 예준이 무릎을 꿇고 시우를 안았습니다. 이번에 꿇은 무릎은 한 달 전 남태진 앞에서 꿇었던 것과는 달랐어요. 굴복이 아니라 감사였고 수치가 아니라 기쁨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처음으로 서로를 아는 순간이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예준은 남태진이 비자금 세탁용으로 지으려던 아동복지재단 건물을 최첨단 무료 어린이 전문 병원으로 탈바꿈시켰어요. 시우처럼 아프면서도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 소희처럼 이름 없이 쓰러져도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곳이었습니다. 남태진이 아이들의 이름을 팔아 돈을 세탁하려 했던 그 건물에서 이제는 진짜로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고 있었어요. 이보다 통쾌한 복수가 또 있을까요? 개원식 날 병원 정문 앞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소희와 시우가 나란히 서서 빨간 테이프를 잡았어요. 소희는 1년간의 재활치료로 많이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마른 편이었지만 볼에 혈색이 돌아왔고 눈빛에는 7년 만에 되찾은 생기가 가득했어요. 시우는 키가 부쩍 자라 있었고 깨끗한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가위를 움직여 테이프를 잘랐고 박수 소리가 쏟아졌어요. 예주는 몇 발짝 뒤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자선병원의 곰팡내 나는 6인실에서 뼈만 남은 아내와 폐지를 줍던 아들을 처음 마주했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그때의 절망과 지금의 풍경 사이에는 겨우 1년이라는 시간이 놓여 있을 뿐이었지만 그 1년은 예준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가장 치열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준의 입가에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벚꽃이 만개한 병원 정원이었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날려 세 사람의 머리 위로 흩날렸어요. 시우가 엄마의 왼손과 아빠의 오른손을 양쪽에서 꼭 잡았습니다. 정원을 가로지르는 작은 개울 위에 징검다리가 놓여 있었어요. 시우가 두 사람의 손을 잡은 채 징검다리 위를 펄쩍 뛰어넘었습니다. 첫 번째 돌, 두 번째 돌, 세 번째 돌. 아이가 뛸 때마다 소희와 예준의 팔이 크게 흔들렸고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벚꽃 사이로 퍼져나갔어요. 시우가 징검다리 끝에서 뒤돌아보았습니다. 볼이 발갛게 상기된 얼굴로 환하게 웃으며 물었어요. 아빠, 우리 내일은 뭐 먹을까요? 예준이 소희와 눈을 맞추었습니다. 소희가 작게 웃었어요. 예준이 시우의 손을 다시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내일은 우리가 7년 동안 놓쳤던 가장 평범한 저녁을 먹자. 가장 평범한 저녁? 그것은 이 세 사람에게 세상 그 무엇보다 특별한 약속이었습니다. 조선 중기의 학자 남명조식은 평생 벼슬을 마다하고 지리산 자락에서 제자를 길렀습니다. 그가 늘 허리에 찬 칼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어요. 안으로 밝히지 못하면 밖을 바로잡을 수 없다. 자신의 내면이 무너진 사람은 세상의 어떤 악도 물리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연의 예준도 마찬가지였어요. 7년간 자신을 잃고 무너져 있을 때는 수조원의 재산도 회장이라는 이름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켜야 할 사람을 되찾은 순간 내면의 불꽃이 다시 타올랐고 그제야 비로소 세상과 맞서 싸울 힘이 생긴 것이었죠. 살다 보면 우리 모두 바닥을 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바닥에서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건 돈도 권력도 아닌 내 곁에 있는 단 한 사람의 존재가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청춘 봄날이었습니다.